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자, 캠벨 강의 시작할까 합니다. 자, 캠벨 교재 여러분들 워낙 많이들 보는 그 교재죠. 모든 대학에서 아마 생물학의 기본서로서 채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교재를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아주 잘 쓰여진 교재예요. 내용도 아주 좋고 그림도 사실 많이 훌륭하고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업데이트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도 이제 오류도 많이 없고 글도 상당히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좋은데 또 많은 우리 시험들이나 이런 데서 이 교재를 참고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할까? 그런 강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오랫동안 저도 봐왔기 때문에 이 교재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요, 이 교재의 그림들을 많이 좀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좀 뭔가 깔끔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이제 읽다 보면은 재미는 있는데 이거 읽은 다음에 도대체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필기노트라고 할까? 이런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필기노트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해가지고 필기노트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정리된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런 화면이 나오면은 캡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필기를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이제 진행할 텐데 제가 이 교재죠, 여러분, 시판. 이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 이게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그 책이에요, 시판. 이분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에 썼던 교재를 이제 토대로 다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적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 상당히 이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강의하기까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중심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이 첫 번째 강의가 1챕터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재 사실 그렇잖아요. 1챕터부터 읽어보면은 별로 그렇게 내용이 크게 많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학을 공부하셨거나 생물학에 대해서 좀 아신다 하시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요. 넘어가세요. 제가 이제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얘기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뒤에서 또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학에 대한 기초가 좀 있으시거나 또 생물학을 좀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앞에 1, 2, 3강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듣는 분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듣는 분들에다 가정을 하고 제가 한 3강 정도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4강 정도부터는 좀 더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본 교재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강의는 일단 제가 교재에 있는 그림들 이걸 이제 가져와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걸 이제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필기 노트를 만든 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딱 캡처 떠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먼저 이 교재의 1챕터에는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 얘기가 생물이라는 게 즉 무생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여기다가 쭉 몇 가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규칙적 정렬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규칙적 정렬.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생긴 게 아니라 어떠한 특징적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상당히 규칙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진화적 적응.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발달되다 이런다기보다는 외부의 환경이 변해가는 데 맞춰가지고 그 생명체가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절. 바위는 자기 스스로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뭐 배설을 하거나 먹을 걸 먹거나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생명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얘가 기가 왜 이렇게 큰가? 그건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을 이제 발산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절하는 측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에너지 교환.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지. 뭐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먹거나 해서 에너지를 얻죠. 물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먹어서 얻는다기보다는 태양 에너지, 빛 받아가지고요, 뭐 활성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대개의 많은 생명체들은 뭔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자기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들을 하죠. 자, 생장과 발달. 생명체는 성장이란 걸 하죠. 뭐 바위 덩어리 내일 봐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그거 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체는 그렇지 않죠. 계속 생장하고 발달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환경에 대한 반응. 내가 돌을 때린다고 해서 얘가 화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체는 다르잖아요. 때리려고 하면 피하거나, 쭉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들거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식물은 안 그렇지 않나요? 식물도 여러분 그 피하는 기작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식물들도 다 그에 대한 다 반응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여러분.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생식이죠. 저 생명체는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다음 세대에 또 낳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았는데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는 내용일 텐데 이것도 여러분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탁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많은 시험들에서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기분을 풀어주려고 좀 긴장하고 있으니까 야, 생명체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 움직이지 당연히.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면접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좀 웃기겠습니까? 이 친구를 생물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떨어뜨릴까?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여러분들 실력 좀 발휘하라고 제가 그냥 하나만 한 얘기 같은데 좀 해드렸어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조금 더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캠벨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요. 이 캠벨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캠벨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라는 거죠. 자, 이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처음에 이 분자라고 하는 것과 세포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쫙 펼쳐져요. 지금 이 교재가 여러분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큰 권이 거의 이 얘기예요. 분자하고 세포에 대한 얘기를 쫙 펼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란 걸 이제 만들잖아요. 그 조직부터 기관 개체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쫙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재의 구성이 그 다음에 조직 기관을 넣은 게 아니라 진화론을 이렇게 넣었죠. 진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도 같은데 뭐 교재의 특성상 그쪽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권, 두 번째 권에서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쫙 적혀 있습니다. 조직은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관이란 걸 만들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고 그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만들죠. 그 개체들이 이제 모여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얘기가 생태학인데 이 얘기가 이제 학원 마지막 부분에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저 보니까 이제 작은 어떤 단위부터 큰 단위로 쭉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캠벨 교재에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다 보고 나서 이 부분까지 넘어가는 일을 할 거고,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책에는 1권 뒷부분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넣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교재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1권에. 자,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 교재의 맨 뒷부분부터 앞부분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바깥에서 이렇게 쫙 바라보면요.
전체 이제 지구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생물권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지구의 이런 모습을 생물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한 지역을 착 쫓아가 본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생물과 무생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한 거죠. 생물과 무생물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한 거죠. 자, 그 생태계에서 생물들만 쫙 또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 있죠. 보세요. 모든 생물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군집들 중에서 같은 종, 여기 보니까 뭐 고란인가요? 요 놈이 보이네요. 그럼 이런 애들을 같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면요.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한 종. 이걸 의미한다. 자, 이번엔 저 개체군에서 한 개체에 쫙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물체 하나. 나무를 여기서 집었네요. 개체. 자, 이 개체를 또 클로즈업 쫙. 예? 자, 그럼 뭐가 된다? 기관과 기관계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식물이니까 기관계는 없어요. 식물은 기관이라는 걸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뿌리, 줄기 이런 게 기관이죠. 동물로 보면은 뭐 위, 소장 또는 뇌 이런 것도 이제 기관이 되겠죠. 자, 이걸 또 이제 쫙 더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조직. 조직은 식물의 경우에는 표피 조직, 그다음 기본 조직, 그다음 관다발 조직 이렇게 있어. 동물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쫙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세포. 네. 자, 세포란 걸 또 쫙 들어가 보면요. 세포 소기관. 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더 또 쫙 들어가 보면 뭐가 돼요? 분자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이거의 역순으로 이제 챕터의 구성이 돼 있어요. 1챕터부터 해가지고 쫙 뒤쪽까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필기노트에다가 이 말을 좀 적어 온 거예요. 분자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학까지 볼 것이고 그걸 다 본 다음에는 우리가 진화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들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뭘 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텐데 이 생물을 분류를 좀 해놓은 것이 1챕터에 나와요. 일단 제가 여러분 이 강의는요. 무조건 교재 중심으로 일단 갈게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그림들 그 순서대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교재가 잘 쓰여지긴 한데 이걸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챕터의 순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좀 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1챕터부터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뒤에 가면서 제가 볼 때 좀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한 상태로 조합을 좀 다시 구성을 할 거야. 물론 이제 뭐 우리가 11챕터를 조금 보다가 14챕터 조금 보다가 19챕터 조금 보다 이런 식으로는 거의 가지 않을 거고 챕터 단위로 제가 넘길 텐데 그 챕터의 순서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합시다. 제가 강의 계획서라는 걸 사실 이제 내놨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자, 그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은 제가 그 순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뭐를 공부할 텐데 그게 어느 챕터에 있다라고 해서 챕터들을 뒤에 다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물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분류 체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분류는 진화론의 이제 마지막 파트의 내용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는 내용을 지금 한번 먼저 본다는 생각으로 보십시다. 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아까 봤죠? 생명체가 어떤 건가? 자, 그런 생명체가 최초로 지구에 나타났을 거예요. 초기 생명체. 자, 이 초기 생명체라고 하는 애가 변화해가지고요, 이렇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뭐 우리 이제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단군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게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야. 그럼 또 얘들도 또 이렇게 뭐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지겠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그지? 자, 이런 것 같은 체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초기 생명체, 뭐 단군 같은 시조와 같은 애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영역.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예, 그렇죠? 모든 생명체가 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딱 가져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라고 해가지고 동물개라고 되어 있죠? 동물개. 자, 동물개. 여기에서 그러면 동물들만 뽑은 거야. 이 식물을 또는 원생생물 이런 것들을 빼버린 거라고. 그럼 이제 동물 쫙 가져왔죠? 자, 이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가 있는데, 자, 이제는 이 녀석들 제끼고 이쪽의 조상들만 보겠다. 그럼 여기 조상이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동물이라고, 동물. 그럼 동물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일부가 또 쫙 나온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보니까 문이라고 되어 있고 척삭동물문 이렇게 되어 있죠. 척삭동물문. 그럼 얘들은 척삭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척삭의 일부가 척추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자, 그럼 이런 척추동물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또다시 일부가 강이 되는데 포유강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포유류. 자, 포유류라는 것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가지고 뭘 갖고 왔어요? 식육목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 먹고 이런 애들이에요. 풀 먹는 애들. 그 일부가 이제 그런 애들. 육식류도 좀 있지만. 자, 그 다음 또 여기. 그 중에 곰과, 곰속, 미국 흑곰 해가지고 점점 세분화시켰죠. 그럼 이게 갈래를 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애를 저기다 딱 그려놓은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물의 분류체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분류체계. 자, 분류체계. 이거 내봅시다. 맨 밑에서부터 보통 외웁니다.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영역. 자, 이거 외우셔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아래 단계부터 가장 윗 단계로 가는데 얘가 가장 많은 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가 영역인 거죠. 그 영역이라고 한 것 아래쪽에 개, 그 아래쪽에 문, 그 아래쪽에 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물학적인 체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어들을 좀 익혀갑시다. 자, 가장 윗단계에 있었죠. 가장 윗단계 영역. 자, 영역에서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영역에서 진핵생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파트야. 진핵생물 영역. 그런데 이 진핵생물 영역 말고도 다른 생물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세균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고세균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진핵생물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구에 최초의 어떤 생명체가 있었는데 얘들이 갈라졌어요. 단군의 자손처럼. 그때 하나가 진정 세균이라는 애들이 된 거고요. 다른 하나가 진핵 생물이라는 게 된 거고요. 자, 다른 하나가 고세균이라는 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집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 집안들을 나누어서 이 앞에 그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진핵생물에 대한 것을 앞에 그림에서 소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핵생물 영역에 동물계, 척삭동물문에, 포유강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건 좀 더 위로 당겨 올렸네요. 그지? 진정세균 영역과 진핵생물 영역과 고세균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자, 세균 영역, 진정세균 영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활 주변에 세균들, 이런 것들이 진정세균이에요. 자, 고세균. 자,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균과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염분 호수라든지 또는 온천에 사는 애들, 높은 온도에 살거나 또 높은 염분이 있는 데 살거나 이런 애들 이제 고세균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린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어딨나요? 아, 진핵생물 영역. 자, 진핵생물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 진핵생물 영역을 다시 4개로 나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죠. 동물개. 그러니까 영역의 밑에는 개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동물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제일 왼쪽에 보면 식물개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 금개라는 것도 보이시죠?
자, 식물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균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섯 또는 뭐 효모 이런 것들이 균계입니다. 효모 또는 버섯 이런 것들이 균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물계, 균계, 식물계에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진해생물 중에 한 분류 들어간 애들을 우리가 원생생물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나눈다라는 얘기를 저와 같이 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챕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별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어요. 생명체가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물 구분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단위도 보여드렸고, 그 중에 개라는 단위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계를 조금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물을 바라볼 때 세포부터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생태계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용어와 함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고 바로 2챕터 가겠습니다. 자, 2챕터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뭐 이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딱 넘어가셔도 괜찮아. 자, 먼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자, 그것은 2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 다 합치면 100가지가 넘어.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25가지. 자, 그 중에서 97%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라는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 챕터에서는 이런 원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원자. 자, 앞에 보시면요. 이 원자의 그 모형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전자들을 이렇게 뿌옇게 표현한 그 그림이고요. 얘는 전자를 이렇게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소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전자의 궤도라고 하거든요. 그 궤도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는 부분, 이 핵이라는 부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를 표현한 그림이고, 그리고 요 갈색 모양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중성자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 핵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라는 것은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궤도를 도는 것처럼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이제 정리해 놓은 걸 좀 보시면요. 자, 생명체는 25가지의 원소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96%를 어깨를 차지하고 있죠. 유기물들 대부분의 이제 구성한 주요한 그 원소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유기물. 자, 우리가 이제 원자를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Na+, 즉 나트륨 원소인데 이 나트륨 원소가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얼마인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는 질량수라고 그래서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질량값을 적게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양성자의 개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개수를 뺀 그 값이 중성자의 숫자가 되는 거죠. 즉 중성자의 숫자는 원자에다가는 표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림을 봤는데 명명 어떻게 하는지 정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 동위원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해 보면,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것 있죠.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럼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같은 원소의 힘을 의미하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진 것은 질량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이 다른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탄소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탄소는 요 놈이거든요. 탄소는 요 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6개씩인 그런 12라는 그 질량수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얘가 13C 또는 14C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성자의 개수가 7개, 8개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자, 이런 동위원소를 중에서 이 14C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내놓는 애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방사성 동위원소.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이 생체내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언급할 때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우리가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생명학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펫 촬영이라고 하는 건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부르는 의학계에서 이제 촬영하는, 병원에 촬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 포도당이라는 분자 아시죠? 포도당. 들어봤죠? 자, 포도당이라는 이런 분자에 방사능 물질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이 위험한 건 아니고, 약한 방사능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걸 이렇게 붙여놔요. 그 다음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방사능 띄고 있는데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자, 그럼 이 방사능을 갖고 있는 포도당이 이제 체내로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이게 들어간 게 어떻게 돼요? 들어간 게 우리 몸을 이제 돌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이 지역에 방사능이 지금 있음을 단층 촬영을 해서 찾아낸 거죠. 즉, 이 사람의 몸의 목 쪽에, 인후, 이쪽 아래쪽에, 예, 그 방사능 띄고 있는 포도당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라 적어놨습니까? 암조직 이렇게 해놨죠. 자, 암세포는요, 방사능을 띄고 있는 포도당을 가져간 거예요. 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서 너무 좋아해. 다른 세포들도 포도당 좋아하지만 암세포만큼은 아니에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추적했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원소 그거를 어떤 표적되는 물질 포도당에다가 넣어 가지고 얘가 이동해간 장소를 알아낸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들을 활용을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써가지고요.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데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실험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 실험에서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대표적인 게 32P, 그다음에 H3, 35S 이런 거 많이 쓰죠. 125요오드라든지 시포틴.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방사능을 띠고 있는 방사능 동위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방사능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소에 대한 얘기하면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봤어요. 방사능 동위원소가 뭔지도 봤고요. 자, 이번에는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생명체 안에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결합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생명체 내에 있는 화학결합들은 크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자, 이온결합이라는 그 결합, 그 다음 수소결합이라는 결합, 그리고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한 소수성 상호작용, 자, 이런 결합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 주기율표가 그려져 있어요. 주기율표가.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헬륨은 아까 전자가 또는 궤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궤도에 첫 번째 궤도에 최대 2개의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수소는 하나만 갖고 있고 헬륨은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궤도가 이제 되면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지금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지? 8개, 이게 8개. 이렇게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궤도로 가게도 역시 8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소위 이제 8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건 물론 아니죠. 첫 번째 건 이제 2개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8개 채워지기 때문에 뭐 옥텟 규칙에 표현하기도 하죠. 옥텟은 8개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이런 애들이 되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꽉 채우기를 좋아한다. 꽉 채우기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최외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2개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2개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가지고 공유를 하는 일을 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수소 원자가 지금 보이는데 수소 원자가 둘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야, 네가 내놓은 전자를 공유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공유를요. 그러면 너 나도 2개 있고 너도 2개 있으니까 됐네. 만족스러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공유 결합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수소하고 수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게 좀 보이고요. 이거 산소인데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럼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씩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2개씩 공유를 한 게 보이시죠? 자, 얘는 이제 물이죠. 물은 산소가 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내놓아서 수소하고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를 형성하고 있죠. 자, 마지막에 탄소인데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예요. 4개다 보니까 수소하고 만날 때 각각 하나씩 내놓아서 지금 공유 결합 형성한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를 형성했을 때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씩 내놓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짝대기를 이렇게 딱 하나만 걸어가지고 전자 공유가 하나만 되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전자 공유를 2개를 한 거를 지금 표현해주는 그 그림이죠. 자, 얘는요. 이쪽에 전자 공유 하나 했지, 이쪽에 전자 공유 하나 했지. 진짜 전자 공유를 하나씩 했잖아요. 그래서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씩만 그었죠. 얘는요.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각각 4군데서 결합을 했으니까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씩 4개를 그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단일 결합한다고 표현하고, 이런 거는 2개를 결합했으니까 이중 결합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3개를 결합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럼 3중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전자를 공유하는 것, 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분해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자, 근데 이런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을 때, 자, 이거 물이잖아요. 공유 결합을 했죠. 자, 공유 결합을 했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되게 세. 전자 친화도, 우리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전기 음성도라는 말을 쓰죠. 또는 전자 친화도라는 말을 써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전기 음성도 세면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당겨. 그러면 전자를 공유를 했는데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 공유된 전자가 이쪽으로 좀 쏠리는 거야. 전자가 이쪽으로 좀 쏠려요. 그럼 전자는 음이온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음전화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델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자가 당겨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플러스가 된다.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 중에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수소이온인데 둘은 공유결합 형성했잖아요. 근데 공유를 형성했는데 얘나 둘 다 수소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은 똑같아. 그러면 전자를 당기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놓인 전자가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 공유를 뭐라고 부를까요? 무극성. 극성이 아니다. 또는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는요. 예, 산소와 산소 똑같죠? 이것도 무극성이죠. 자, 요거는요. 아까 보셨죠?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 얘가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이쪽으로 더 옮겨가는 거야. 이건 극성이죠, 극성.
극성 공유결합이 된다. 얘는요, 탄소하고 수소가 다른 애인데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는 그 값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 값들이 차이가 한 0.8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그러면 우리가 무극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무극성 분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물 빼고 나머지 애들은 비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극성인 물 분자가 극성인 분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전하를 좀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 녹는 애들은 전하를 띠는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근데 비극성인 애들은 또는 무극성인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 들어갑니다. 왜냐면 성질이 다르죠. 전자의 분포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애들끼리 놀고 같은 애들끼리 또 노는 거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걸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공유결합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공유결합을. 자, 공유결합은 원자들 간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요. 자, 여기 강한 결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생명체 내에서는 강한 결합 맞습니다. 근데 생명체가 아니라면 강한 결합이 아닌 공유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HCl 이렇게 하면요. H는 전자가 하나 있고 Cl은 전자가 바깥쪽에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아서 공유하자 이렇게 해요. 하나를 내놓아서. 그럼 이렇게 공유하니까 단일 공유합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 이게 잘 끊겨. 잘 끊기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떨어나가거든요. 소위 이제 염산이잖아요, 이거. 자, 이건 잘 끊기기 때문에 강한 결합이 아닌 거죠. 그지?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물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떨어뜨린 상태로 늘 존재를 하지, 붙인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공결합들이 다 강하다. 이런 약한 결합들이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이에요, 여러분. 자, 이온 결합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자, 여기 소듐 원자라고 하는 애가 보입니다. Na 플러스 이온. 소위 이제 나트륨이라고 하죠. 근데 생물학에서는 소듐이라는 표현을 더 잘 써요. 소듐. 자, 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소 원자가 지금 이제 만났는데, 이 소듐 원자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이제 전자가 세 번째 궤도네요.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 하나만 가면은 옥텟 규칙 만족을 하지 하고 떨어져 버려요.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를 보게 되면은 전자가 총 7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받으면 8개 완성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7개를 잃어버리기보다는 하나를 더 받기 때문에 얘로부터 이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둘이 Na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또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면서 서로 간에 결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소금 결정 NaCl 덩어리가 된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소금 덩어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결합이 아주 단단하고 잘 안 떨어지는 결합이에요. 그죠, 여러분? 소금 띄기도 여러분 어렵고요. 그걸 녹여가지고 녹이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결합은 되게 강한 결합이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소금을 먹었어요. 딱.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내 안에서 쓱 다 녹아버리죠. 자연스럽게 물과 함께 완전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내 몸 속에서는 이온화된 형태, 그러니까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떨어진 상태로만 체내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의 결합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온 결합이라고 해놓고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생명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도 결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약한 결합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합을 얘기할 때 이온 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받는 애가 발생을 하고 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면 결합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다음 결합은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소 결합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위에 있는 분자는 이제 물이라는 분자예요. H2O. 밑에 있는 분자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예요. 자, 그때 이 분자와 이 분자가 결합을 하는 모습인데
수소가 한쪽은 첨가를 하고 한쪽은 플루오르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가 참여를 하면 이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생명체 내에는 이 플루오르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는 산소와 질소만 있으니까 산소와 질소가 수소와 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 수소결합은 강할까 약할까? 좀 약해요. 네, 약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 분자 간의 결합이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보면, 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O와 N이라고 하는 애가 산소와 질소가 수소와 결합하는 것, 그 약한 결합이다. 여기다 플러스로 좀 추가를 해놓는다면 분자 간 결합이다. 분자 간 결합. 분자 간 결합을 할 때 수소결합이 나타나지 분자 내에서의 결합은 안 나타난다. 분자 내의 결합, 공유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약한 결합을 형성하면서 얘들은 분자 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요. 반데르발스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반데르발스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성 또는 무극성인 분자들 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소우성 상호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체는 이제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비극성 분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대표적인 게 기름이죠, 기름. 지방 덩어리들. 자,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그래. 근데 그 결합은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좀 약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이제 소우성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그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모이는 그런 결합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우성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 소우성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힘이 결합이 이 반데르발스인력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하는 건데 반데르발스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성 분자가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그 탄소와 탄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비극성이 이제 강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균등하게 늘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몰려요, 한쪽으로. 그럼 몰리면 이쪽에 델타 마이너스, 안 몰린 쪽, 뺏긴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극성 분자라는 것 자체에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난 이런 분자, 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나타난 분자가 다른 비극성 분자,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나타난 분자와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데르발스 인력.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런 것들을 뭐 표현하고 있죠. 반데르발스 인력은 비극성 분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생겨나 가지고요. 다른 분자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크게 네 가지 결합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도 있고 비극성 공유결합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온결합, 세 번째가 수소결합, 네 번째가 이걸로 소우성 상호작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결합을 하는 것들이 생명체 내에 있는 많은 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쭉 봤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정리해 보시고 이 챕터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1챕터하고 2챕터 보여드렸어요. 이 두 개 챕터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볍게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1, 2챕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했으니까 뭐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책 한번 읽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이 또 펼칠 텐데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3챕터, 4챕터 그 내용들을 또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